요새는 뉴스가 많아가지고요. 뭘 골라야 할지 아침마다 고민이죠. 네, 회의가 길어집니다. 그런 지가 몇 개월 됐어요. 자, 시간이 오늘 게스트가 많기 때문에요. 빨리빨리 진행해보죠. 네. 첫 번째 뉴스는 뭡니까? 예, 김경숙 전 이화여대 학장이요. 오늘 자정쯤 구속됐습니다. 뿐만 아니라요. 오늘 이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있고요. 또 이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도요. 이 오늘 특검 사무실에 소환돼서요. 예, 조사받습니다. 그리고 예. 어제는 김기춘 전 비서실장, 조윤선 장관도 소환이 됐죠. 예, 그리고 오늘 이 자정을 넘어서요. 김기춘 전 실장 같은 경우에는 새벽 1시에 귀가했고요. 조윤선 장관은 더 길게 오늘 오전 6시 넘어서 집에 돌아갔다라고 합니다. 제가 이제 이대 교수님들한테 몇 주 전부터 계속 이러다가 다 구속된다고 제발 좀 사실대로 말하라고 했는데, 예. 교수님들이 본인들의 논리로 빠져나갈 줄 알 거라고, 네, 그렇게 안 될 거라고 제가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러시다가 다 구속되고 이제 최강희 총장 한 분 남았네요. 이분만이라도 사실대로 말해야지. 안 그러면 전원이 구속됩니다. 안타깝네요. 네. 자, 다음 뉴스는요. 이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요. 이 현재 치러지는 선거들에 대해서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자신할 수 없다고 본다. 이런 이야기를 어제 했었는데요. 이제 그러면서 해당 문제가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수개표가 강화되면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수개표. 송영길 의원이 이 수개표 법안을 제출했죠. 이 사안에 대해서 이재명 시장도 한마디 했고 이제 문재인 전 대표도 한마디를 했군요. 이 사안은 저희가 이제 이 법안이 상정될 때쯤에 다시 한번 본격적으로 다뤄보기로 하고. 자, 다음 뉴스 주십시오. 예, SBS 단독 보도인데요. 이 대통령을 만나러 온 해외 VIP에게 이 성령 시술을 끼워 팔기 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이 덩룽 여사, 중국 덩샤오핑의 셋째 딸로 알려져 있는데요. 지난해 우리나라를 방문했습니다. 이제 그런데 당사자가 원하지도 않는 이 김영재 원장 성령 시술을 문체부가 끼워 넣었다라는 보도인데요. 이 정작 덩룽 여사는 이 김영재 부부 측이 준비한 성형 시술대에 앉지도 않고 떠났다라고 합니다. 앉지도 않고. 야, 이게 미스테리가 이제 풀립니다. 이게 처음부터 나온 뉴스거든요. 이 BIP,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은 갑자기 김영재 원장이 서울대 건강검진센터 외래의사로 위촉되는. 그렇죠. 예.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됐냐고 그랬더니 BIP가 방문을 해서 그랬다. 예, 그런 중국 VIP가 왔다. 앞뒤가 안 맞는 설명들 계속 나왔는데 이게 이제 다 풀리네요. 그러니까 이 VIP에 대해서 김 원장 측은 자신들이 유치를 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거든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이제 다시 따져보자면 전문의도 아니고 그 서울대 검진센터에는 성형 항목도 없다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예. 건강에 들어가기가 쉽지 않은 항목이죠. 그리고 이제 그 전문의도 아닌 사람이 외래의사가 되기도 어렵고 말이 안 되고 근데 위촉이 됐어요. 그리고 작은 병원장이 무슨 수로 대통령을 만나러 오는 VIP를 자기들이 섭외를 하고 일정을 바꿉니까? 그렇죠. 일정도 바꿨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죠. 예. 그 지금 그 중국 VIP 그 양반은 전혀 의사가 없는데 네네. 국내 일정을 짜는 측에서 이 여기를 가라고 일정을 짜 넣었다는 거 아니에요? 예, 주 목적은요. 방안의 주 목적은 대통령 예방이었다라고 합니다. 네. 근데 김종 차관, 최순실 씨의 측근 김종 차관이 그 일정을 무리하게 집어넣었다는 거잖아요. 예, 김종덕 장관에게 이런 일정이 있으니까 좀 넣겠다라고 보고했다라고 합니다. 실제로 이 VIP는 전혀 그런 의사를 밝힌 적이 없어서 갔다가 앉지도 않고 갔다는 거고요. 사실 좀 당황스러울 것 같습니다. 본인은 성형할 의사가 전혀 없는데 갑자기 뭐 맞으라고 하면요. 거기다가 그 다음 날이 대통령을 만나는 날이었다고 합니다. 얼굴 붓기도 빠지지 않은 채 만난다면 그것도 좀 우스운 노릇이고요. 아니, 이 VIP에 대해당되는 그 여성 인사가 갑자기 전날 대통령 만나기 전에 성형시술 하라고 거기 가면 누가 합니까? 말도 안 되는 일정이죠. 그런데 이제 앞뒤를 맞춰보면 이런 게 이제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최순실 씨가 아마도 제 추정입니다. 여기서부터는 김종 전 차관을 통해서 중국 VIP 일정을 자기들 마음대로 조정해서 하필이면 서울대병원 검진센터를 방문하게 만들어요. 예. 예. 근데 왜 그 서울대 검진센터로 방문하게 했느냐. 왜냐하면 김영재 의원 병원은 너무 작거든요. 초라하고 중국 VIP가 가리기에. 그러니까 크고 그럴듯한 시설을 찾다가 서울대 병원장이
컨트롤할 수 있는 것을 정한 거죠. 그런 다음에 거기서 시술을 하자니까 외래의사의 신분이 필요한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갑자기 위촉을 하죠. 그리고 이게 실패하고 나서는 다시 해촉을 해요. 예, 말도 안 되는 거죠. 이건 서울대 병원장을 이제 부를 때 따져야 될 부분이고, 근데 왜 이렇게까지 무리수를 뒀느냐. 아니, 단순히 본인과 친하다고 이렇게 했느냐.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 정도까지 됐으면 그 김영재 의원을 이제 초기 뉴스 중에 또 하나였는데 중동에 진출시키려 하다가 그게 뜻대로 안 되자. 예, 실패했죠. 예, 뜻대로 안 되자. 그 컨설팅을 한 업체를 세무조사를 하고 난리가 났었잖아요. 뭐 국정원 사찰까지 했다라는 주장도 나왔었죠. 네. 예. 저는 김영재 의원을 내세워서 본격적으로 해외 성형 사업을 진출하려고 했던 어떤 큰 비즈니스 플랜이 있었던 게 아닌가. 최순실 씨 측에서. 그러지 않고서는 이건 사실 김영재 의원과 친해서 한 일의 규모를 넘어서거든요. 완전히. 그래서 저는 이 성형 해외 진출 사업 자체가 최순실 씨가 구상한 사업 플랜이었던 부분을 따져봐야 한다. 네. 그게 진짜 부끄러운 일이죠. 대통령 예방하겠다는 해외 고위 인사를 지금 일정을 마음대로 바꿔가지고 자기들 사업기를 만들려고. 사실 외교는 의전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굉장히 무례한 행동들이라고 볼 수 있죠. 엄청난 결례죠. 예. 네. 사업적으로도 이건 학급 브로커들이 하는 짓입니다. 자기들 마음대로 일정 집어넣어가지고 학급 브로커들이 이런 짓을 하는데도 절대 사익을 추구하지 않았다. 말도 안 되는 국가적으로 두고두고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봐요. 이게 뭡니까 진짜. 여하간 저는 해외 성형사업의 본격적인 진출이 최순실 씨의 사업 플랜에 있었다라고 추정하지 않을 수 없는 정황이 하나 나왔다고 봅니다. 이거 따져봐야 되는 일이라고 봐요. 다음 뉴스는요. 예, 어제 이 형사법정에서 최순실 씨와 장시호 씨가 같이 섰습니다. 이 냉랭한 기류를 감출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데요. 함께 서로 이익을 위해서 했던 두 사람이 이번 사건으로 등을 돌리면서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모습을 보였다라고 합니다. 예, 서로 법정 가면 떠넘길 거라는 예언도 많이 했지 않습니까, 제가. 근데 이 두 번째 태블릿을 특검이 알지도 못했던 걸 내놨잖아요. 예, 장시호 씨가요. 네. 그러면서 제가 이건 장시호 씨가 이로 인해서 얻을 물질적 이득을 따져봐야 된다. 최순실 씨가 장기간 구금되면 남겨진 어떤 자금을 본인이 처리를 맡았었고 그래서 이제 자신이 독차지할 기회 이런 기회를 한번 따져봐야 된다 말씀드렸잖아요. 추가적으로 하나 말씀드리면 본인의 심경이 변화가 있었어요, 그죠? 처음에는 안 그랬는데 이제 굉장히 적극적으로 어느 시점부터 변했잖아요. 예, 장시호 씨가. 예. 예. 변호사 접견밖에 안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비둘기라는 게 있어요. 비둘기. 메신저를 말씀하시나요? 예. 감옥 안에서 여타의 방법으로 쪽지 같은 거를 밖으로 전하고 안으로 들어오는 이건 사실 자범들도 하는 겁니다. 비둘기. 저는 이 비둘기를 통해서 소통하는 사람을 찾아봐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예전에 왜 한번 2주 전인가요? 특검이 갑자기 일시에 서울구치소를 압수수색한 적이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 관계자들이 서로 말이 너무 일치한다고. 그래서 틀림없이 소통하는 수단이 뭔가 있을 거라고. 예, 말을 맞추기 위한. 예, 그게 이제 비둘기거든요. 이렇게 작은 쪽지를 이제 소위 밖을 드나들 수 있는 사람한테 전하고 또 받고 하는. 저는 이 장시호 씨가 이런 심경의 변화를 일으킨 데는 갑자기거든요. 굉장히 극적이고 그리고 결정적인 증거고. 그런 소통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 이거 따져봐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체포되기 직전에 동성도 파악해 봐야 되고. 자, 여기까지 해놓고. 다음 뉴스는요? 예, 한겨레가 다시 한번 이 박연차 리스트를 보도했습니다. 이 여러 날에 걸쳐서 만났던 전현직 검찰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 박연차 리스트에 반기문 전 총장의 이름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확인해줬다라는 건데요. 이 박연차 전 회장이 2009년 2월에 검찰 조사를 받을 당시에 이 변호사와 상의한 다음 검찰도 모르고 있던 이름을 적어냈다라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반 전 총장은요, 박 전 회장은 알지도 못하는 사이다 이렇게 계속 밝히고 있는데요. 이제 그러니까 한겨레 쪽에서는요, 검찰 안팎에서는 고소를 통한 검증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라고 보도하기도 했는데요. 반 전 총장이 의혹을 제기한 언론사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한다면 그 리스트에 이름이 있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지 않냐라는 겁니다. 한겨레 나름의 승부수네요. 그렇죠. 예, 한겨레를 고소해라. 그러면은 검찰에 가가지고 그 이전에 진술 기록이나 관련 서류를 보면 나오지 않겠냐. 이런 얘기네요. 네. 한겨레가 뭐랄까요. 덤벼라. 이런
허위 이런 사실이라면 검증해보자 뭐 이런 네. 취지의 이야기도 그런 있습니다. 얘기네요. 반기문 전 총장에 관련 뉴스는 사실 많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오랫동안 이름이 거론됐는데 이제야 본격적으로 정치 행보를 시작했고 그러다 보니 이제 쌓여있던 게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거죠. 네. 그중에서 첫 번째로 나온 게 이 반기문 리스트 아니 그 박연차 리스트였는데 예. 관련해서 반기문 전 총장 얘기 나왔으니까 저희가 어제 나름 특종을 했습니다. 네. 매튜 리 유엔 전문 취재기자죠. 네. 이분에 관련된 특종을 했고 읽어보셨죠? 기자? 예. 많이 인용 보도가 됐더라고요. 네. 근데 이 사건 관련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추가로 좀 설명할 부분이 있는데 반기호 씨죠. 둘째 남동생 반 총장의 둘째 남동생 반기호 씨 이분이 이제 거의 알려진 바가 그동안 없었는데 경찰 출신이라고 해요. 그리고 사무총장이 되기 전에는 경찰서에 근무하다가 손해보험협회에서 한 10몇 년 근무한 정도 경력이었는데 사무총장이 되고 나서 이제 몸값이 상승하고 소위 반기문 테마주라고 하는 회사의 사장 예. 또는 부회장을 했어요. 보성 네. 파워텍이죠. 네. 예. KD 파워에서는 해외 영업 부분 사장이었고 보성 파워텍에서 부회장이었다. 그런데 이제 어제 이 반기호 씨에 대해서 유엔 전문 매체 이너시티 프레스의 매튜리 기자가 저희 인터뷰에서 미얀마에서 KD 파워와 보성 파워텍이라는 회사와 사업을 하는데 왜 유엔 델리게이션, 유엔 사절단 일원으로 했느냐 이런 의혹을 제기했단 말이죠. 예. 앞으로 이제 매튜리 기자가 제기한 의혹들을 저희도 더 계속 파헤쳐 보겠는데 그런데 미얀마 정부 홈페이지에 의하면 반기호 앤드 유엔 델리게이션 미팅 이런 식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앤드. 그리고 이제 다른 관련 홈페이지를 보면 반기호 씨가 유엔 사무총장 반기문의 동생이라는 걸 미얀마에서도 알고 있었어요. 당연히. 그런 다른 관련 홈페이지에도 나오는데 저희가 이제 뉴스공장 인터뷰 이후에 이제 추가 취재를 뉴스공장은 취재도 합니다. 추가 취재를 했는데 매튜리가 삭제됐다고 하는 이제 페이지에 다른 문장이 또 있었는지 그건 모르겠는데 혹은 매튜리가 유엔 대변인에게 질문을 했다지 않습니까? 관련 질문을. 그러면서 취득한 정보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또 미얀마 홈페이지 내용이 매튜리가 그런 공개 질의를 하자 뭐 삭제되고 예, 뭐 이런 변경이 내용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현재 남아있는 페이지만을 저희가 말씀드리면 현재 남아있는 페이지를 저희가 미얀마 현지어 하는 분에게 의뢰해서 전문 번역을 했어요. 네. 이런 수고도 합니다. 근데 지금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뭐냐면 유엔 사절단이 반기호 씨와 같은 날 같은 장소 같은 사람을 방문했다. 여기까지 팩트예요. 여기는 여전히 미얀마 정부 홈페이지에 남아있어요. 어마어마한 우연이죠 사실. 유엔 고위 관계자가 유엔 사무총장의 동생과 같은 날 미얀마에서 같은 장소에서 네네. 같은 미얀마 정부 관계자를 만났다. 이게 우연이죠. 너무 큰 우연. 뭐 이런 사실 종합해서 매튜 기자는 유엔 사절단의 일원이라고 해석을 한 것 같고 뉴스공장에서는 이제 공식적으로 표현을 하자면 남아있는 웹사이트 기준으로만 얘기하자면 반기호 씨와 유엔 사절단이 미얀마에서 같은 날 같은 장소 같은 사람을 만났다. 이것까지는 확인된 팩트다. 네. 민감한 사연이니까 최대한 객관적으로 표현하겠습니다.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같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네. 그럼 이게 이제 남는 문제는 반기호 씨와 유엔 사절단이 너무도 우연히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같은 사람을 만난 것인가 아니면 형이 유엔의 사무총장인데 유엔의 사절단이 그 동생이 미얀마를 사업차 방문해서 같은 날 같은 장소라는 산업부 미팅룸입니다. 같은 사람은 미얀마 산업부 장관이에요. 우마 웅밍인가요? 발음이 굉장히 어렵던데. 그분을 만난 것이 사전에 어떻게든지 조율이 된 것인가. 네네. 이게 핵심이죠. 우연인가? 사전에 어떤 식으로든지 같은 날 같은 장소 같은 사람으로 조율이 된 것인가. 우연이라고 보기 힘든 포인트를 제가 몇 가지 얘기하자면 이 유엔 그 사절단 방문자의 책임자의 직책이
휴메니테리안 코오디네이터. 처음 들어보는 거죠? 네. 네. 번역을 해보자면 인도주의적 문제에 관한 조정관, 조절자, 뭐 인권 조정관 뭐 이런 거라 볼 수 있는데 이름이 리네이트 록 데살리엔치. 어렵습니다. 이분이에요. 근데 이 인권 조정관은 언제 그 지역에 파견되냐면 그 지역의 어떤 인도주의적 문제. 예, 미얀마예요. 네. 네. 인권 문제 다른 나라에도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현장에 파견해서 상주하는 유엔의 이 문제에 관한 최고위직 인사예요. 네, 높은 사람입니다. 그 미얀마는 이제 군부 독재 시절부터 이 인도적 문제 때문에 비난도 많이 받았고 네. 국제적인 경제 제재도 있었어요. 네. 지금도 그 로힝야인가 그 난민 문제로 그렇죠. 로힝야 네. 난민 문제예요. 네. 비난을 받고 있죠. 그러니까 이 휴메니테리안 코오디네이터의 리포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 경제 제재를 풀고 국가 이미지도 개선하죠. 예. 그런데 이 사람은 동시에 무슨 일도 하냐면 미얀마의 유엔 개발 계획의 책임자예요. 유엔 개발 계획은 뭐냐면 그 개도국에서 여러 가지 개발 원조를 총괄하는 것입니다. 경제적 이권도 관련된 곳이에요. 여기가 그 자리가 두 가지를 동시에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미얀마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죠. 네, 이 리포트가. 그런데 이 사람이 하필이면 반기문 총장 동생이 미얀마 사업을 미팅하는 날 같은 장소 같은 사람을 만났다는 겁니다. 같은 네. 날에요. 예. 네, 같은 날. 예, 예. 대단히 의연하게도 네. 의혹을 제기하는 게 맞다. 이 사안은. 네. 우연이 너무 많다. 네. 그래서 델리게이션의 일원이라고 하는 배투리의 기자의 주장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재 남아있는 기준으로는 명확하게 확인할 수는 없지만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같은 사람을 만났다. 이렇게까지는 팩트로서 주장할 수 있고 앞으로는 저희는 그런 표현을 쓰겠습니다. 델리게이션이 이러는지 모르겠고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같은 사람을 유엔 고위 관계자와 반기호 씨의 반기문 총장의 전 총장의 동생 반기호 씨가 미팅을 했다. 네. 여기까지 AS를 해드렸고요. 요거 관련 이제 기사들이 앞으로 계속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네네. 네. 최초 보도 한 곳으로서 AS를 디테일하게 했습니다. 추가 질문이 있으면 제가 또 받아서 또 AS를 드리겠고 제목 한두 개 정도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제목만 말씀드리면요. 이 김기춘 비서실장의 블랙리스트 관련해서 이 부산국제영화제 예산 전액 삭감하라라는 지시를 했다라는 거고요. 뭐 게다가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예. 블랙리스트와 관련해서 예산을 전액을 예, 그렇죠. 일부도 아니고 예, 부산국제영화제 찍혔다라는 이야기 아주 많이 나오지 다이빙 될 않습니까? 때문이죠. 예. 이상호 기자. 예. 이상호 기자 나쁜 사람인 거예요. 아주. 예. 삭감하라고 지시한 사람이 아니고요. 네. 예. 그걸 상영을 해가지고 삭감이 되게 네네. 만든 거죠. 예. 예. 뿐만 아니라 김기춘 실장과 전 실장과요 조윤선 장관이 이 증거인멸한 것들에 대해서도요 이 특검이 수사를 하고 있다라는 건데 구체적인 정황들이 드러났다라는 겁니다. 두 분이 구속이 될까요? 뭐 영장은 우선 칠 것 같고요. 아주 높을 것 같습니다. 가능성이요. 저는 된다는데 500원 예. 걸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시사인의 감사합니다. 예, 김은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제 저희 보도 이후에 바로 추가 보도 자료를 내셨는데 우선 반기호 씨가 유엔 전 사무총장 반기문 사무총장의 동생 반기호 씨가 KD 파워 보성 파워텍과 이제 사업을 미얀마에서 했다고 했는데 어떤 회사들인지 좀 알려주십시오. KD 파워는 태양광 발전 사업을 주로 하는 기업이고요. 반기호 씨가 2010년부터 2013년 말까지 사장으로 재직했던 회사입니다. 그리고 보성 파워텍이라는 회사는 발전소 부품을 생산하거나 송전탑 설비를 하는 회사고요. 2016년 9월까지 최근까지 반기호 씨가 이 회사에서 부회장으로 일을 해왔습니다. 그렇군요. 여기까지만 보면 뭐 특이점이 없는 회사인데요. 네. 그런데 이 반기호 씨의 미얀마 사업과 관련해서 유엔에 특혜가 있었던 거 아닌가라고 의원님도 지금 자료를 내놓으셨는데 그런 이유가 뭡니까? 그렇게 주장하신? 첫 번째로는 그 반기호 씨가 부회장으로 최근까지 재직했던 보성 파워텍과 관련해서 의혹을 좀 제기를 드렸는데요. 2015년 1월 달에 반기호 씨가 보성 파워텍의 미얀마 사업 진출과 관련해서 정부 관계자를 만나러 갔습니다. 그때 그 미얀마 산자부 장관하고
보성파워텍 그 반기호 부회장이 함께 만나는 그 자리에 바로 연이어서 그 산자부 장관과 유엔 대표단이 함께 다시 면담을 했던 장면들이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얀마 정부 계정의 페이스북에서 해당 내용을 저희가 파악을 했고 그 사진까지 저희가 그 보도 자료로 냈습니다. 네. 네, 저희도 사실은 요 앞에 브리핑 시간에 그 부분을 다뤘는데 보니까 네. 연달아서 방문을 했더라고요. 네. 네, 2시간 간격으로 만났죠. 네. 그리고 그 참석한 사람이 누구냐 그 자리에 그게 굉장히 네. 중요한 것 같은데 그 유엔 관계자, 유엔 대표단 사절단의 그 책임자가 예. 유엔 개발계획의 책임자이자 인도주의 조정관 뭐 이 정도로 해석될 정도의 사람이었던 걸로. 네네. 유엔 개발계획 인도주의 조정관이 참석한 것으로 거기까지는 저희가 지금 파악이 되어 있고 그 자리에 미얀마 정부에서는 산자부 네. 장관이 나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됩니다. 그 사업에 반기호 씨가 하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사람들인 거죠 지금 보면. 그렇죠. 실제 보성파워텍이 미얀마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그쪽 그 산업 관련된 그 책임자를 만나는 것이 너무나 당연했을 것이고 유엔 쪽도 또 그 사람을 또 만났다라는 것이 상당히 의혹스러운 대목이라고. 네. 그래서 저희가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같은 사람을 반기호 씨와 유엔 대표단이 만났다. 제가 이렇게 네. 아주 우연하게도. 예, 특히 그리고 그 시점이 미얀마가 국제사회로부터 경제 제재에서 벗어난 지 얼마 안 됐고 네. 이제 막 그 업체들이 진출하려고 하는 그 시점이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매트류 기자의 말로는 그 유엔의 대표단에 누구누구가 참석했고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 그 기록을 유엔에서는 공개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네. 미얀마 홈페이지도 그런 내용은 없죠, 자세히. 네, 아직 그런 내용까지는 파악이 안 돼 있습니다. 그렇군요. 정확하게 그 2시간 간격으로 만났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네. 그 외에도 그 여러 가지 지점들 지적하셨는데 혹시 이 미얀마 정부를 면담한 이후에 네. 반기호 씨 회사가 수주한 사업이 있습니까? 제가 일부 언론 보도에서 좀 파악을 한 것인데요. 반기호 씨가 미얀마 방문 이후에 1,000억 원대의 미얀마 전력 현대화 사업을 추진한다는 그 내용까지는 저희가 파악을 했습니다. 네. 이것이 실제로 수주로 연결됐는지까지는 확인이 안 돼 있는데 일단 이 보도 관계에 대해서는 반기호 씨나 반기문 전 총장이 사실관계를 확인을 할 필요가 있죠. 예. 그렇군요. 그리고 그 보성파워텍 이전에는 KD파워. 네네. 네. KD파워가 같이 일했던 회사인데 이때는 이제 태양광 사업으로 알려졌죠. 네. 네. 근데 이 KD파워가 미얀마의 태양광 사업을 본격 진출하기로 한 즈음에 반기문 전 총장이 또 미얀마를 공식 방문하지 않았나요? 예. 이게 그 보성파워텍도 반기호 씨가 움직일 때 유엔이 같이 움직였던 것처럼 네. 이 당시도 KD파워가 움직일 때 반기문 씨가 같이 움직였습니다. 그러니까 2012년 4월 29일 날 반기문 총장이 미얀마를 방문해서 네. 국회에서 그 국제 인사로는 처음으로 의회 연설을 했고 국제사회에 미얀마에 대한 추가 제재를 완화해달라, 해제해달라 이런 것을 촉구하는 연설을 했는데요. 바로 그 직전에 KD파워 반기호 사장이 미얀마를 방문했던 것이 확인이 되어 있습니다. 아주 절묘하게 시기가 맞아떨어진다고 봐야 되죠. 그러니까요. 저도 앞서서 이 대목을 좀 지적했는데, 그러니까 수출을 하려면 그 국가가 국제사회로부터 제재를 받지 않아야 되고 벗어나야 되는데, 그죠? 네. 네. 그런 데 있어서 이제 유엔의 리포트나 유엔의 호소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겠죠. 네. 네. 그래서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니냐 하는 의혹 제기가 가능한 대목인데 네. 이거 외에도 또 처음으로 제기하신 부분인데 네. UN 글로벌 컴팩트에 KD 파워가 가입을 했다. 이건 문제다. 이런 지적을 하셨는데 이게 왜 문제입니까? 그리고 KD 글로벌 컴팩트가 어떤 거죠? UN 글로벌 컴팩트라고 하는 것은 그 UN 차원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설립된 세계 최대의 자발적인 기업 모임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임에 가입을 하게 되면 한 30억 원대에 달하는 UN 조달 시장의 정보를 제공을 받아요. 그리고
UN 글로벌 컴팩트 비즈니스 지도자 포럼이라고 하는 것에 이제 초청이 되는데 이렇게 되면 전 세계의 다양한 인적 네트워크를 가지게 되는 그런 혜택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네. 그런 시장 정보와 인적 네트워크 이것을 받는 이제 특혜를 갖게 되는 것인데 여기에 가입하는 절차가 서류를 총장에게 제출을 하면 총장이 승인을 해줍니다. 그런데 이 그렇구나. 과정을 보면 결국은 동생 반기호 씨가 형인 반기문 씨에게 나 여기에 가입하겠다라는 그 서류를 제출했고 결국 반기문 씨가 동생 회사를 승인해주는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됐던 것이죠. 절차적으로 분명히 그러네요. 네. 네. 사무총장이 승인을 하는 거니까. 근데 이제 그렇게 그런 절차 문제 말고 자격의 문제가 혹시 있습니까? KD 파워가 이 UN 글로벌 컴팩트에 충분히 가입할 수 있는 자격이 되면 그게 또 문제가 아닐 수 있지 않습니까? 이 UN 글로벌 컴팩트가 가입 조건으로 내세운 것은 인권, 노동, 환경, 반부패 등의 10대 원칙을 이제 이행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를 갖는 기업체들에게 가입을 승인을 해줍니다. 근데 이 회사가 처음에 가입을 할 때 자기는 태양광 사업을 한다라고 들어가 놓고 석탄 화력 발전이라든가 망간 채굴 사업이라든가 반환경적인 이런 사업들을 같이 추진을 한 것이죠. 그리고 이 모임에는 아까 얘기했던 그 10대 원칙을 매년 어떻게 이행했는지 이행 보고서를 제출하게끔 되어 있어요. 근데 2013년에 가입하고 2년 동안 이 이행 보고서를 한 번도 이 회사가 제출을 하지 않습니다. 관심이 그러다 없었군요. 보니까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서 자발적으로 제명 조치가 되는 국제적인 망신거리가 된 상황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가입을 하려면 네. 뭐 인권이나 환경이나 유엔의 10대 원칙을 따르는 전제로 가입을 하는 건데 네. 그리고 계속 그걸 지켰다는 이행 보고서를 내야 되는데 네. 가입은 됐는데 네. 표현대로 하자면 동생의 회사가 형에게 신청해서 승인받고 가입은 됐는데 그 이후 계속 그 이행 보고서를 내지 않아 제명이 됐다. 예, 네. 그렇습니다. 게다가 그 가입 조건인 환경 문제라든가 이런 걸 지켜야 되는데 태양광 발전 사업 한다고 해놓고 광산업에 들어가서 예, 환경과 무관한 자격 요건이 박탈될 사업을 했다는 얘기네요. 애초부터. 예. 화력 발전도 그렇고. 예.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제 이런 의혹들은 처음 제기되는 상황인데 이 반기호 씨 특혜 관련해서 반기문 전 사무총장이 구체적으로 어떤 대목들을 해명해야 하는 겁니까? 보시기에. 제가 반기호 씨 문제 관련해서 조금 앞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번에 치러지는 대선이 역대 최악의 국정농단 사건이 드러나고 대통령이 탄핵된 상황에서 치러지는 대선 아닙니까? 네네. 그럴 때 이 대선 후보로 출마하겠다라고 했을 때는 도덕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데 반기문 씨가 한 번도 이번 대선 과정에서 그 도덕성을 검증받지 못했는데 지금 반기상 씨와 조카 비리 문제 이미 터졌고 이런 의혹들이 또 반기호 씨까지 제기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 가지 그 합리적인 의심을 갖고 개연성이 있는 이 의혹들에 대해서 숨김없이 해명할 의무가 일단 반기호 씨와 반기문 전 총장에게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유엔이 지금 두 차례에 걸쳐서 반기문 씨와 유엔이 반기호 씨 사업 진출과 동일한 시간대에 미얀마에 함께 들어가서 도대체 어떤 역할을 했는지 그 당시에 미얀마 산자부 장관을 만나가지고 유엔은 어떤 얘기를 했는지 누가 참석을 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명백하게 밝혀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그 반기문 총장의 남동생 두 사람이 모두 지금 한 사람은 아예 기소가 됐고요. 뉴욕에서. 또 한 사람은 국내에서 처음으로 이제 의혹이 제기되는데 핵심은 유엔과 관련이 있냐 이거겠죠. 예. 네. 예. 유엔과 관련이 없어야 할 유엔 일원들이 아닌 동생들이 유엔과 관련을 가지고 이런 비리를 저지른 게 아닌가 이런 의혹 제기인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또 네네. 추가적으로 밝혀진 사실이 있으면 저희가 연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겨레 하호영 기자입니다. 네. 하양 기자가 지금 반기문 전 총장의 마크맨이 되어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마크맨입니까? 아니면 뭡니까?
정확하게 마크맨은 아니고요. 네. 제가 출입하고 있는 기자죠. 네. 네, 여당 여러 당과 여당과 보수 진영의 제3지대까지 포괄해서 뭐 출입하고 있는 기자입니다. 자, 그래서 사실은 반기문 전 총장이 논란이 된 현장 몇 군데를 같이 갔죠? 예, 뭐 지난 1박 2일 동안 같이 갔다 왔습니다. 최근 1박 2일 동안 함께했다. 네. 근데 이 반 총장이 저는 이제 이 캠프도 좀 미숙하고 네. 정치 일정 자체를 안 해본 양반이 예. 초단기로 너무나 많은 일정을 소화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통은 그 영남이면 영남, 호남이면 호남, 충청이면 충청 이렇게 구역별로 다니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이 메시지에 대한 어떤 욕심이 있어서인지 지역을 사방팔방을 다녀요 한꺼번에. 예, 영남과 호남을 가르는. 예를 들면 오늘 오전 같은 경우 5.18 묘역에 갔다가 대구로 가는. 그리고 어제 봉화에서 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영남과 호남을 가로지르니까요. 팽목도 갔다가. 예, 팽목도 갔다가. 예. 완전 전국을 가로질러서 왔다 갔다 하고 계세요. 네. 방명록도 몇 개를 썼는지 그동안. 그렇죠. 그러니까 대선 후보들이라고 하더라도 일주일에 한 2개 정도 나올 정도의 자료 화면이 하루에 한 2개씩 나오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네. 이 자료 화면이 이제 시급한 상황이죠. 왜냐하면 본인의 지지율을 높이자면 보도를 하자면 자료 화면이 있어야 되거든요. 언론이. 그 자료 화면 공장 모드로 지금 돌리고 있어요. 그리고 국내에서 문제됐던 사안들에 대해서 자기 메시지를 갖고 있어야 하잖아요. 예, 낸 적이 그러니까. 없었으니까. 예, 그때는. 네. 그런 필요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다 보니 저는 이해가는 측면이 있는 게 이런 일정을 카메라맨들과 함께 대규모로 진행을 하면 정신도 없고 실수를 할 수 있거든요. 충분히. 네. 예, 해프닝일 수 있거든요. 네. 그런 해프닝들이 근데 너무 많이 쌓이다 보니까 점점 이런 행보가 본인한테 도움이 안 되는 게 아닌가 싶은 지경까지. 그리고 이제 해프닝을 대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네. 허허허 넘어갈 수 있잖아요. 아유 실수했다고. 그러니까 많이 조급한 느낌이 있습니다. 옆에서 네. 봐도. 예. 아니 예를 들어서 처음에 이제 나왔던 게 공항철도 탔을 때요. 예. 공항철도 타려고 그러는데 10,000원짜리 2줄 한꺼번에 집어넣는 장면이 있었잖아요. 예. 그게 실수라고 하면 되거든요. 네. 잘 몰라서 그랬다고. 그러면 아유 10년 동안이나 밖에 나가 있었으니까 허허허 할 수 있잖아요. 네. 그걸 굳이 뭐 뉴욕 시스템과 다르다느니 해외에는 그런 시스템도 있다느니 이런 해명을 해가지고 기자들 중에는 그 시스템이 어느 나라에 있는지 좀 찾아봤는데요. 지금 일본에는 뭐 복수로 듣는 일본에. 있다고 근데 합니다. 그게 해명이 안 되는 게 이분이 일본에 10년 살다 온 것도 아니고 예. 일본에 갔다 한들 사무총장으로 의전으로 갔을 텐데 지하철을 돈이 직접 돈 끊고 탔을 리도 없고요. 그러니까 뉴욕에서 주로 생활을 하셨을 거니까. 네. 그 뉴욕에 돈 2장 넣는 데가 없어요. 근데 한국 지하철 시스템이 훨씬 좋다고 그러는데 그렇습니다. 예. 훨씬 좋을 거 없어요. 표 끊는 건 똑같아요. 예. 그리고 충전은 더 쉽습니다. 뉴욕이. 근데 뭐 어쨌든 이런 거를 그냥 실수했다고 2장 들어가는 줄 알았어. 기계가 우리나라 워낙 좋아져서 이렇게 한마디 하면 충분히 넘어갈 수 있는데. 그러니까 언론들이 검증을 하려고 지금 마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굉장히 공격적이거든요. 보수적, 방어적이죠. 굉장히. 예, 예민해하고. 예, 언론이 공격적이에요. 그래서 저쪽에서는 말하자면 능숙하게 피하는 기법이 없어요. 예, 정치인 같으면은 말씀하셨던 것좀 웃어넘기거나 그냥 내가 해봐서 안다 뭐 이런 식으로 막 넘어가는 대부분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예, 넘어가는 대부분. 것이었는데 좀 말하자면 이 메시지에 대해서 좀 지나치게 욕심을 내다 보니까 그런 측면에서 좀 조급함이 좀 보입니다. 실제로 그런 것 같고 네. 대응도 좀 미숙한 것 같고 네. 태주자 논란도 저도 전체 동영상을 봤는데 전체 동영상을 보면 억울해할 점이 있어요. 네. 예, 왜냐하면은 그 앞에 그 묘지에 뿌립니다 술을. 네. 그 앞에 동영상. 그러니까 화제가 됐던 받자마자 마시는 장면 앞쪽에 보면 그 앞에 이제 묘에 뿌리고 네. 그 다음 단계로 진행하는 동안 이제 음복을 한 건데. 네. 묘지 앞에서 음복을 하느냐. 뭐 이거는 이제 관례가 다르다 이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근데 지나치게 악의적으로 우리를 공격한다고 하고. 네. 아니 그 영상만 보면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충분히. 그렇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네. 부드럽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대부분 예. 해프닝이거든요. 예, 저도 그 퇴주장 관련돼서 민속학자 쪽에 네. 뭐 문화재 전문을 하는 담당 기자를 통해서 물어보니까 그거는 지역마다 다른 건 아니고요.
이 퇴주의 예법은 퇴주를 하는 방식은 예법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다고 그래요. 그래서 크게 문제될 거는 없는데 그것도 예민하게 받아들였던 것 굉장히.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런 것도 있어요. 방명록 보면 이게 너무 급하게 진행했다고 싶은 게 처음에는 방명록을 프린트해서 그렇죠. 이게 처음 보는 일이거든요. 몇 줄 안 되는데. 근데 이건 그걸 보면서 저는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분이 의전에 굉장히 익숙하구나.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제 사실 방명록을요 네. 짧게 쓰면 되거든요. 보통은 한 줄로 씁니다. 한 문장으로. 근데 본인이 담고 싶었던 메시지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욕심이 있었고 또 이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 그 기자들하고의 치맥 간담회 치맥 간담회.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네. 그 날도 그 치킨집에서 이 방명록처럼 이렇게 뭐라고 써주셨거든요. 썼거든요. 근데 그 쓰는 걸 보면 정말 길게 씁니다. 보통은 즐거웠습니다 이렇게 쓰면 될 거를 네. 사인 한 장 하고. 근데 그렇게 쓰지 않더라고요. 그건 본인의 습관인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이제 출력해가지고 네. 다 그대로 쓰려고 하는. 네. 근데 이게 보통 고위 공무원들이 이런 습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약간 모범생이죠. 딱 그렇게 해야 한다라는 고위 생각이 공무원들은 듭니다. 항상 옆에서 수행하는 사람들이 뭐 하려고 하면 착착 갖다 바치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그것도 실수가 많아요. 왜냐면은 너무 많은 방문을 쓰다 보니까 그렇다고 생각이 드는데 봉화에 갔을 때도 사람 사는 세상이라고 네. 노무현 대통령이 유명한 문구 있지 않습니까? 네. 사람 사는 사회로 썼어요. 그러니까 저쪽에서는 어찌 보면 좀 억울할까 단어 하나 틀린 것 같고 왜 자꾸 이러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언론 입장에서 그렇지 않거든요. 당연하죠. 이건 너무나 유명한 문구이기 때문에. 예. 그리고 본인이 거길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 상징적 의미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날이 굉장히 중요한 날이었습니다. 봉화마을하고 세월호 같은 경우에는 네. 본인이 지금까지 낸 메시지에서 벗어나 있는 영역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날 실제로도 그랬지만 반대하는 목소리가 그 현장에서 나올 것이라고 예상이 됐기 때문에 충분히 준비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기자들이 많이 따라갔고요. 예. 네. 그리고 현장에서 질문도 굉장히 날카로웠고요. 네. 그래서 그에 대한 대비가 좀 충분히 돼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그렇진 않은 것으로. 그렇죠. 사람 사는 세상. 이건 굉장히 평소에 몰랐을 수도 있죠. 예. 몰랐어도 거기 갈 때는 일부러 이제 쓴 거거든요. 사람 사는 세상이라고 쓰려고 했는데 그걸 누가 잘못 정리해 준 거죠. 사회라고. 그러니까 외교관 생활을 굉장히 오래 하셨으니까 단어 하나의 중요성을 더 아는 사람일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좀 기자들도 좀 아쉬웠죠. 네,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렇게 왜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는데 사실은 다 하나하나는 뭐 대통령을 뽑는데 결정적인 사안들이 아니고 해프닝으로 끝날 수 있는 사안들이에요. 웃고. 예. 근데 이게 대처가 좀 엉성하다. 캠프가 엉성하다. 이게 캠프가 있긴 있는 건지. 그러니까 기자들 간담회에서 이거 이제 본인이 그 얘기를 이야기를 해보자면 했지만 예. 그 얘기. 이 치킨 간담회라고. 네. 이게 이제 오프 더 레코드로 아마도 미팅이 있었나 본데 기자들이 그걸 그만 냅둡니까? 오프 더 레코드라고 해도 조금씩 쓰죠. 서로가 서로를 원망하면서 또 자랑스러워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굉장히 오프를 지키지 않았던 점에 대해서 뭐 원망도 하고 자랑스러워도 뭐 약간 양가적이었습니다. 근데 결국은 전문이 나와버렸어요. 사실상의 전문. 뭐 그렇게 되죠. 왜냐하면 네. 이게 오프가 깨지는 순간 그 자리에 있는 한 20여 명의 기자들이 너도 할 거 없이. 이런 말을 했다라면서 집단지성으로 모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모든 말들이 다 모이죠. 근데 저는 그래서 그 기사를 굉장히 의미 있게 바라봤어요. 왜냐면은 반기문 전 사무총장이 실제로 기자의 질의응답에 답한 경우가 없었어요. 공식소상에. 예, 그렇게 자세하게 한 적은 없어요. 아직 한 번도 없었는데 근데 좀 편하다고 생각했는지 예. 속내를 많이 풀어놓은 첫 번째였거든요. 근데 네. 이게 오프 더 레코드 끝날 뻔한 게 이제 워낙 특수한 상황이니까 반기문 전 사무총장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관심도가 워낙 높다 보니까 그리고 지금 보수 진영에서는 거의 유일한 주자에 가깝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인지 궁금해서 인터뷰를 듣고 싶었는데 처음으로 나왔어요, 속내가. 근데 저는 이거를 읽고 나서 이분 준비가 안 됐네, 전혀.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분명한 거는 일종의 대선을 기획하는 전략 사이드에서 뭐 몇 달 전부터 아니 수년 전부터 치밀하게 준비해온 느낌은 아닙니다. 본인의 메시지가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준비가 주변에서 없었던 건지 아니면 본인이 그 준비를 소화를 못한 건지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분명한 거는 본인 입에서 나오는 워딩, 그러니까 대선 주자
보수 후보의 지금 1위 주자 그리고 오랫동안 아마도 대통령으로 출마하면 당선 가능성이 높다고 해왔던 유력한 주자의 입에서 나오는 말로는 사실 믿기 어려운 말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특히나 이 정치 교체라는 말의 모호함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개헌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어떤 구체적인 로드맵이 좀 보이지 않았다라든가 아니면 본인이 입당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좀 오해가 생길 만한 말들을 했다든가요. 그 자리를 3번 옮겼거든요. 자리를 3번 옮겼는데 각자의 자리에서 들은 내용이 조금 달라요. 서로가 다른데 제가 있는 자리에서 들었을 때는 입당을 한다라고 분명하게 얘기하지는 않고요. 그 입당도 가능성이 있고 제3지대까지 가능성을 열어놓는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다른 자리에서는 또 입당을 좀 분명하게 이야기하지 않았느냐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그러니까 본인의 결심도 확실히 쓰지 죄송합니다. 아는 것 같고 제가 이건 준비가 전혀 안 됐다 싶은 대목이 뭐냐면 돈 얘기를 많이 했더라고요. 맞습니다. 돈 얘기 사실 이게 기자들하고 자리에서 이런 돈 얘기를 잘 안 하게 되거든요. 이게 모양이 빠지고 지금 치부도 굉장히 부끄러운 대목이긴 해서 읽어보면은 뭐 예를 들어서 원래는 나는 항상 고용인이었는데 정부와 유엔으로부터 그 기사를 읽는 겁니다. 봉급을 받았지만 이제 다 내가 내야 된다. 사무실 43평, 32평짜리 2개를 빌리고 자동차도 2개를 빌리고 운전기사, 비서, 비행기 싹 전부 다 내가 개인 돈으로 내야 하는데 어렵다 이게 너무. 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게 대선 출마하는 사람이 자동차 2대 빌리고 뭐 사무실 2개 빌렸다고 너무 어렵다고. 그러니까 예. 짧게 인사하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고충이 한 가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모든 언론들이 네. 뭐 종편하고 일부 보수 매체만 제외하고는 반기문 전 총장을 검증하겠다고 달려드는 건 당연하잖아요. 맞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외회했었고 네. 너무 오랫동안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실제 너무 많은 노출이 있으니까 기자들과 접촉이 굉장히 많고 근데 이제 본인이 직접 이제 따라다니고 취재해야 되는 여당 출입으로서 이런 이 공격적인 질문에 당연히 직면하게 되는 매체에 나와가지고 이런 얘기 하다 보면 곤란하지 않아요? 취입하는데? 그러니까 기자들이 대체로 현장에서는 굉장히 공격적으로 질문을 하더라도 담당 기자는 본인의 이름으로 이렇게 이야기하진 않거든요. 그게 일종의 관례입니다. 그러니까 담당 기자는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계속 거기서 해명도 받고 계속 뉴스 나오고 하니까. 뉴스도 생산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기회를 하나 드릴게요. 지금 벌써 1박 2일 동안 같이 수행했던 담당 기자로서 반기문 전 총장에 대해서 칭찬을 좀 하시고 갔어요. 그러면. 왜 그러세요? 아니 좋은 점이 당연히 뭐 어떻게 사람이 나쁜 점만 있습니까? 당연히 좋은 점도 있고 그리고 좋은 점이 있으니까 또 그렇게 고위 권력까지 됐으니까 좋은 점을 좀 칭찬해 보세요. 직접 보신. 실제로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가식적이지 않다. 뭐 솔직하다라는 느낌은 받았고요. 스킨십 측면에서는 외교관 생활을 굉장히 오래 해서인지 굉장히 이 사람을 대하는 방식이 유연합니다. 유연하고 부드럽고 그런 건 느꼈습니다. 유연하고 부드럽다는 표현은 기자들과 이제 각을 잘 안 세우고 잘 대화한다. 그렇죠. 그리고 본인이 어떤 문제 제기를 하면 그거에 대해서 버럭 화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된 거다라고 납득되는 방식으로 부드럽게 설명해주고 즉각적으로 대처를 굉장히 잘해요. 오랜 유엔 이렇게 외교관 생활을 하다 보니 그런 장점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런 장점은 있죠. 사실은 어쩌면 반기문 전 총장이 솔직하게 인간적인 면모를 드러내면 더 인기가 올라갈 수 있을지도 몰라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좀 품을 크게 가지고 허허허 웃고. 그렇죠. 이건 내가 실수했다고. 근데 호호 할아버지처럼 그렇게 되면 훨씬 더 치밀하게. 왜냐하면 지금 행보가 서민 행보인데 소위 말하는 정치인들이 뭐 시장통 가고 막 하는 서민 행보인데 거꾸로 서민과 점점 멀어지는 효과를 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조언을 쭉 해주시는 게 어떨까. 차라리 전면적으로 그렇게 바꿔라. 대국민 메시지 전략을. 아마 저도 조언을 할 수 있으면. 담당 기자로서의 고충을 지금 말씀하고 있고 장점을 얘기하셨고. 과연 담당 기자에서 잘릴까요? 지금까지 하영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겨레 하영 기자였습니다.
수류탄 투척자. 저는 기도도 안 했는데 막 수류탄 몇 개씩 던지고 가셨던. 이제 더 이상 안 던져요. 근데 이 의원님이 지금 해외 출장에서 막 아침에 도착하셨다면서요. 네.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좀 있다가 다시 출장하신다면서요. 저기 대구에 오늘 저희가 바른정당 발기인대회가 있어요. 그 사이에 지금 오신 거죠. 네, 지금 막 급하게 야. 쫓아왔습니다. 그러니까 공항에 왔다가 공항으로 가야 되는데 그 짬을 내가지고 네. 스튜디오 직접 나오셨어요. 왜냐하면은 수류탄을 던지려고. 수류탄 유발자 같아요. 수류탄을 많이 던지셨는데. 예. 그냥 이제 수습해야죠. 수습 오늘 이번부터 수습입니까? 그럼 조현순 장관하고도 수습 국면인가요? 아니 그분은 여러 가지 이제 조사가 시작되는데 지금 수습하면 안 되지 않아요? 네, 수습 안 되시기를 바라는 거죠. 아니 뭐 안 되길 바라는 게 아니라 진실이 밝혀지길 바라죠. 진실이 밝혀지길. 조윤선 장관과는 사실 소위 1차전이라고 할 수 있는 경선에서 이기셨잖아요. 네. 그리고 나서는 2차전이라고 할 수 있는 소송전. 근데 소송이 실제로 들어오지는 않았죠. 모르겠습니다. 뭐 그건 뭐 아직 법원에서 연락이 없으니까 법원인가 검찰인가 예, 연락이 없으니까 연락 오겠죠. 뭐. 그래 아직 연락이 없다는 거죠. 네. 언론에는 바로 소를 제기한다고 했는데 아직 연락은 못 받았다. 꽤 시간이 있었는데. 제가 빨리 해달라 그랬죠. 빨리 해달라고. 그래야 소송을 해서 진실을 밝히자고 했죠. 아예. 네. 그래야 국민들이 좀 속 시원하게 아실 거 아니겠습니까? 이 중대한 문제를. 자, 근데 오늘 이제 꼭 들어봐야 할 얘기는 아무래도 반기문 전 사무총장에 대한 얘기예요. 반기문 전 사무총장이 이제 오랫동안 기대감을 불러일으키게 한 다음에 들어오셔가지고 연일 그 강행군을 하시다가 여러 가지 이제 해프닝들이 있었고 그러다 해프닝들이 그 하나하나를 따지면 별로 큰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구설수에 오를 만한 일들이 좀 있었죠. 네. 그러니까 좀 보면은 일반 사람들과 너무 다른 상식을 갖고 계신다. 근데 우리가 이제 상식이 우리 일반인들과 다른 대통령 때문에 지금 많은 고생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 다들 이게 이제 옛날 같으면 그냥 조금만 자잘한 해프닝이겠구나 맞아요. 생각하지만 뭔가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 데자뷰 같은 생각이 드는 거죠. 여기서 데자뷰는 누구의 데자뷰를 말하는 겁니까? 아, 뭐 누구겠어요. 지금 고생하는. 박근혜 대통령의 데자뷰? 뭔가 이렇게 일반 사람들과의 상식이 너무 다른 분일 때 많은 사람들이 문들 제기를 했지만 아, 괜찮을 거야 라고 생각했잖아요. 네. 근데 지금 이제 막상 일이 터지고 보니까 그렇게 일반 사람과 전혀 동떨어진 생각과 상식을 갖고 계신 분이 지도자가 되면 나라가 이렇게 되는구나 요즘 그런 생각들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 때문에 네. 이런 사소한 해프닝들도 예전과처럼 흘리지 않고 네. 혹시 이게 이분이 가지고 있는 우리하고 좀 다른 기준들이 드러나는 거 아닌가. 네. 저는 좀 놀란 게 그 꽃동네에 방문하셔가지고 네, 턱받이요? 노인 깜짝 놀랐어요. 턱받이를 본인이 한다는 것도 너무 놀랬고 아니 저기 최소한 이 지금까지 공직자로서 거의 네. 70이 넘는 평생을 살아오신 거잖아요. 네. 그럼 저 한 50년 정도는 공직생활 하셨을 것 같은데 어디 사회봉사시설에 한 번도 안 가보셨나 봐요. 또는 본인이 안 가보셔도 텔레비만 봐도 알잖아요. 정치인들 나와서 네. 사회복지시설 가고 공직자들 가고 하는 거 TV만 한 번을 좀 유심히 보셨더라도 이러지는 않으셨을 텐데. 보통 자원봉사하는 분들은 앞치마를 하죠. 턱받이가 아니라. 아니 그래도 그러고 할머니 이렇게 거동이 불편하신 노인 어른이 누워 계셨잖아요. 네. 근데 막 그 노인 어른 누워 계시는데 옷하고 막 턱에다가 죽을 막 줄줄 흘리면서 이건 정말 민폐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죽을 흘리긴 흘렸습니다. 언론이 보도한 장면을 슬로 비디오로 다시 보여준 네. 장면들도 있는데 보니까 죽을 그래서 보통 그 받아 드시는 분에게 분한테 턱받이를 하죠. 근데 턱받이를 왜 죽을 떠주시는 분이 하시는지 그것도 부부가 똑같이 하셨는지 너무 이해가 안 돼요. 저도 참 이상한 근데 장면이라고 그 얘기는 반기문 전 총장 본인도 그리고 사모님도 전혀 이런 거에 대한 개념이 없다는 얘기고. 안 해오셨던 거죠. 거기다가 그 따라간 수많은 참모들은 또 뭐 하는 거예요? 그걸 보면 이게 턱받이를 본인이 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좀
아니 그러니까 너무 기가 막히니까 그 수많은 참모들은 다 뭐 하는 분들인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보면 대통령 주변에 있는 사람이 뭔가 이렇게 상식과 계를 달리하는 일 때문에 나라가 지금 이 꼴이 됐잖아요. 예. 그러니까 반기문 지금 이제 후보라고 불러도 되겠죠. 잠재 후보. 대선 예. 후보를 대선 행보를 하시는 거니까 이분 옆에 이렇게 상식과 완전히 동떨어진 분들만 집단으로 그냥 아주 그냥 때로 계신다면 이거 걱정이다 이런 생각은 근데 들죠. 의원님 바른정당에 가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지금 어떻게 하시려고 이러는 거예요? 아니 바른정당에 오시는 거 좋은데 네. 이런 행보 하시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런 행보 하시지 말고 제일 지금 대통령이 되시려면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이념적 좌표가 어딘지, 내 이념적 정체성이 뭔지, 그리고 내 정책 노선은 뭔지를 먼저 밝히셔야죠. 의원님 이 바른정당과 의논하고 하신 말씀입니까? 아니 바른정당은 소위 말하면 이제 뭐 당론으로 네. 국회의원들을 억압하고 하는 그런 새누리당에 모두 서서 나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네. 그런 뭐 군사 문화는 없습니다. 각자 개인의 정치적 소견을 자유롭게 말하는. 당의 정강 정책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네. 근데 이제 의원님이 개인적으로 보시기에는 턱받이 예를 들어 턱받이 같은 게 평소에 한 번도 그런 시설을 안 가봤고 혹은 안 가봤다 하더라도 주변에서 충분히 말릴 수 있었어야 하는데 네. 못 말려서 해프닝이 벌어졌다. 그러니까 주변도 문제다. 걱정이고 본인도 걱정이에요. 그래요? 네, 그러기도 하고 저는 또 제일 제가 충격적으로 받아들인 거는 박근혜 대통령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징부정지돼 계시고 지금 탄핵 절차를 밟고 계시는 분한테 부디 잘 대처하시기를 바란다. 그렇다는 얘기는 그 말 그대로만 받아들이면 탄핵 심판에서 탄핵되지 않고 그죠? 직무를 복귀하길 바란다는 말로 해석될 수 있는 말인데. 또 그거보다 더 하나 더 넘어가서 생각하면 뭔가 잘못이 드러나지 않게 잘 꼭꼭 숨기고 잘 덮어라. 그런 말처럼 들리지 않아요? 저는 이런 말 안 시켰어요. 저는 이렇게까지 또 의원님이 수리탄을 막 자기 당에다가 이번엔 자기 당에다가 던지는 것 같은데. 아니 아직 당에 오기로 된 것도 아니고. 근데 이제 저는 오히려 된 것도 아니고. 아니 우리 당에 오시려면 적어도 이념 정체성부터 좀 분명히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지금 안보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천안함 가지고 이거 누가 봐도 뭐 문외한이 봐도 폭심이다 이렇게 약간 보수적인 발언을 하셨는데 경제에 대해서는 지금 한마디도 없으셔요. 우리는 정강 정책이 경제는 완전히 재벌 위주의 그런 정책은 하지 않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재벌 문제나 이런 굉장히 중요한 바른정당의 정강 정책과 맞는지 안 맞는지부터 좀 밝히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서민 코스프레 지금 여러 가지 구설수 오르고 거의 뭐 지금 보니까 인터넷 검색어에는 반기문 연관 검색어가 1일 1실수로 돼 있던데 1일 1실수. 그런 거보다는 1일 1실수. 그거보다는 그냥 정책 얘기하시고 만약에 내가 대통령이 되게 된다면 내가 왜 대통령이 되려고 하는지 대통령이 돼서 나라를 어떻게 만들고 싶은지 국민들한테 뭘 해주고 싶으셔서 대통령이 되려고 이렇게 연일 강행군을 정말 연로하신 나이에 하고 계시는지 이런 거를 밝히시는 게 저는 더 급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말씀하신 저도 그게 굉장히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한 게 뭐냐면 박근혜 대통령한테 잘 대처하기 바란다. 일종의 덕담인데 덕담을 하셨다면 박근혜 대통령과의 과거의 인연이라든가 또는 뭐 박근혜 대통령을 개인적으로 좋아할 수도 있고요. 혹은 정말 걱정될 수도 있는 발언이라고 넘어갈 수 있는데 동시에 무슨 얘기를 했냐면 촛불 집회도 참여한다고 그랬어요. 이거 두 개는 도저히 병립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촛불 집회에 참여한다는 건 박근혜 대통령 탄핵하자는 거고요. 박근혜 대통령한테 잘 대처하라는 건 탄핵 국면을 잘 넘어가라는 거잖아요. 잘 모면하라는 거죠. 이게 완전히 반반이죠. 이 두 가지는 서로 동시에 나올 수 없는 메시지인데 당연하죠. 이 두 가지 메시지를 동시에 던지는 걸 보고 이것은 어느 쪽으로부터도 욕먹는다. 어느 쪽으로부터 욕먹는 건 결과고요. 네. 의도는 양쪽을 다 얻고 싶었던 건 아닐까. 그렇겠죠. 네. 본인의 외교관은 항상 그래야 하니까요. 네, 외교관은 그래야 하지만 정치인에서 표를 받으려면 자기 스탠스를 분명히 해야 되는데 저는 표를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이분이 지금 되시고 싶어 하시는 목표가 대통령이시잖아요. 한 나라를 이끌고 가는 국정 운영의 책임자라면 분명히 해야 됩니다. 네. 양쪽을 모든 사람을 5천만 국민한테 모두 다 칭찬받을 수 있는 대통령은 없어요. 그런 건 존재하지 않죠. 네. 네. 그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일을 바라지 마시고. 외교는 그런 걸 하는 거고. 네. 원래. 네. 근데 분명히 나라를 어떻게 끌고 가겠다라는 자기 입장을 분명히 해서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동의를 한다면 그 동의를 얻어서 그렇게
반대한 사람들을 설득하고 이해시키면서 동의를 구하고 끌고 가는 추진력을 보여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쪽도 좋다 저쪽도 좋다 이렇게 만약에 나라를 운영하신다면 대한민국이 어디로 가겠어요? 바른정당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 지금. 바른정당에서 바른정당은 바른 말만 하는 게 바른정당. 아니 근데 바른정당에 갈 확률이 높은 건 사실이죠. 잘 모르겠어요. 그래요? 예. 당내 주류 의견과 멀리 떨어져 계신 거 아니에요 혹시? 아니요, 의원님과 의논 안 하시는 거 아니에요 지금? 아니 그게 근데 이제 내용이 뭐든지 간에 네. 뭐 누구랑 무슨 딜이 있었든 거래가 있었든 그런 것보다 중요한 거는 우리가 왜 바른 정치하려고 새누리당을 나와서 이 들판에서 축구 바람 부는 데서 고생하고 있겠습니까? 그런 정치적인 거래 이거보다 중요한 거는 국민들 앞에 분명히 밝히고 책임 정치하자는 것 때문에 나온 거거든요. 저는 바른 정당은 그런 게 허용이 돼야 되고 그런 게 허용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네. 지금은. 결국 반기문 전 총장이 바른정당으로 선택지를 정하고 지금 전망은 바른정당이 가장 높지 않겠나. 일단 뭐 새누리당 안 갈 거고요. 네. 민주당 안 갈 거고요. 국민의 정당에서는 연일 반기문 전 총장을 지금 러브콜을 하죠. 러브콜도 하지만 공격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도 양동작전이네요. 여기도 양동작전에 지금 공격 사이드를 맡으신 거예요 혹시? 그건 아니고. 아, 저는 아니에요. 예. 저는 뭐 양동하는 거 못 해가지고 오늘까지 이 고생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당내에서 그 분을 영입해야 한다는 그 의견이 많은 건 맞죠? 많다기보다는 일부 그런 분들이 계시죠. 주로 어떤 분들이 아니 이제 주장하십니까? 충청 분들이 그러신 거죠. 그건 뭐 당연한 것이고요. 네. 그런데 이제 그런 분들이 계시기도 하고, 그다음에 나머지도 뭐 반대하는 사람이 있다기보다는 우리랑 정체성이 맞고 정책 노선이 맞으면 오케이. 들어오시는 거에 대해서 환영이다. 근데 단 조건이 있다. 무조건 후보가 추대되고 이런 게 아니라 공정한 룰에 의한 경선을 거쳐야 된다. 그래야만 후보가 될 수 있다. 이거는 뭐 당연히 거쳐야 되는 절차 아니겠어요? 유승민 의원 입장에서는 당연히 바른정당의 지금으로선 대선 후보를 뜻을 두고 계실 것이고 그렇다면 경쟁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당내 경선의 절차를 거쳐야 될 테고 그렇기 때문에 그 절차를 반드시 넘어가야지 꽃가마를 태워준다가 이런 일은 없다. 이런 거죠. 아우, 꽃가마를 태운다면 바른정당이 아니죠. 네. 아니 지금은 바른정당이지만 좀 있으면 조금 바른정당이 될 수도 있잖아요. 경선을 공정한 룰에 따라서 국민 분명합니까? 뜻을 반영해서 해야죠. 근데 예를 들어서 반기문 전 총장이 내가 합류는 하겠지만 전제 조건이 나를 그럼 추대해달라 이런 전제 조건을 달면요 안 됩니까? 영입 안 합니까? 저는 반대할 거예요. 아, 의원님은 반대하시고. 네. 근데 당내 지금 의원들의 대체적인 뭐랄까 의견은 들어보셨어요? 추대도 가능하다? 아니요, 저는 뭐 제가 아는 우리 당내 의원들, 제가 얘기하는 사람들 뭐 한 16명 하고 얘기를 해봤지만 다들 생각이 비슷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냥 추대는 안 된다. 추대가 어딨어요? 우리가 무슨. 아니, 북한이냐? 근데 이제 이게 그 새로운 당을 하시고 그리고 이번 대선에서 어떤 존재감을 드러내려면 결국은 유력한 주자가 있어야 되고 그 유력한 주자를 물론 유승민 의원이 있지만 아니 그 유력한 주자라면 왜 경선을 두려워하고 안 하려고 그러시죠? 그렇겠죠. 그렇긴 하지만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근데 이제 여론 지지율뿐만 아니라 경선을 하자면 경선 룰이 있어야 되고 그 경선 룰이 당내 그 당원들이나 그러니까 당내 기반이 없는 분이 당내에 들어가서 경선하는 게 쉽지는 않잖아요. 지금 이제 우리도 당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누구도 당내 기반이 없어요. 지금 아직 기초군사도 안 끝나고 창당대회도 안 했는데 누가 당내 기반이 있겠습니까? 그래도 정치를 평생 하던 직업 정치인하고 본인처럼 이렇게 갑자기 시작하는 분하고 뭐 평생이라 그래봐야 뭐 유승민 의원도 한 10년 됐습니다. 뭐 70년 지금 70 중반 넘으신 거 아니에요? 네. 네. 투자는 없다. 추대하면 안 되죠. 안 됩니까? 네. 그리고 당내 대부분의 의견이 그렇다. 전 또 그리고 반기문 전 총장께서 그렇게 뭐 경선을 겁내고 대통령이 되겠다고 마음 먹고 나오신 분이 그 뭐 당내 경선을 두려워해서 그걸 피하려고 하실까요? 그렇다면 정말 걱정인데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네. 워낙 그런 경험들 안 해보신 분이라 그리고 지금도 며칠 안 되는데 워낙 언론들의 여러 가지 아니 그러면 본선은 어떡하려고 그러세요? 그러게 말이죠. 네. 본선이 지금 몇 달 남지도 않았을 수 있는데 경선을 건너뛰고 경선이 무서워서 안 하시는 분이 본선은 어떻게 하시려고? 이건 어떻습니까? 네.
참, 바른정당 그럼 바른당이라고 불러줘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바당이라고 불러주는 거예요? 뭐 아니요. 저희는 약칭 없습니다. 약칭 내자면 충분하죠. 바른정당. 뭘 또 더 줄여요. 한자 줄이나 안 줄이나. 네, 바정당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상당히 그 NTC네요. 아니 전통적으로 석자로 하잖아요. 석자로. 어쨌든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제 오늘 사실 그 며칠 전부터 가장 먼저 제기됐던 게 박연차 리스트에 네. 올라가 있다라는 네, 네. 의혹 제기가 있었고 반기문 전 총장 측에서는 박연차는 알지도 못한다라고 하셨고 이때까지 공식 입장은 그리고 또 잠잠하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한겨레가 뭐라고 했냐면 아무리 부인해도 박연차 리스트에 이름이 적힌 건 팩트다. 그러니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차라리 고소를 해서 그러니까 한겨레가 승부수를 던진 거와 마찬가지죠. 왜냐하면 처음에는 시사전언이 제기를 했고 몇몇 언론이 후속 보도를 했는데 부인했고 그다음에 고소를 하겠다고 법적 절차를 밟겠다고 했으니 잠시 조용해졌다가 오늘 아침에 한겨레가 전면적으로 아무리 부인해도 리스트에 적힌 건 팩트이기 때문에 우리를 차라리 고소를 해서 밝혀내자 이렇게 승부수를 던졌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인 의견과 만약에 이게 밝혀진다면 일부라도 어떻게 후보에 이거는 자격이 있다고 밝혀져야 될 중요한 문제죠. 그건 맞죠. 예. 지금 맞는지 아닌지 밝혀져야죠. 국가 지도자가 되신 분의 도덕성 문제로 지금 대한민국이 완전히 자초돼서 거의 지금 한 발짝도 앞으로 못 나가고 있는 지가 지금 벌써 몇 달입니까? 해를 넘기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사태를 겪은 이유가 바로 국가 지도자의 도덕성 문제인데 지금 국가 지도자가 되려고 하는 유력 주자의 도덕성 문제는 철저하게 검증하고 넘어가야죠. 이건 정말 본인이 정말 억울하시다면 고소를 하시든지 검찰 수사를 요구를 하시든지 해서 이건 밝혀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만약에 네. 물론 그 사실이 아니라고 밝혀질 수도 있지만 사실로 밝혀질 경우에는 사실로 밝혀진다는 전제하에 드리면 그건 안 되죠. 후보 자격이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국민들이 어떻게 판단하실지 국민들 전체의 의견에 따르겠지만 국민들이 받아들이실까요? 국민들도 안 받아들이실 것 같고 저는 제 자신이 못 받아들입니다. 그러면 굉장히 위험한 승부수일 수도 있지만 이건 피해갈 수가 없다. 이 검증이면. 아니 그리고 첫째 박연차 리스트에 만약에 있다면 검은 돈을 받고 뒷거래를 한 굉장히 중대한 문제에 더하기 거짓말을 하는. 해명이 거짓말이잖아요. 네, 지금 우리가 국가 지도자의 거짓말 때문에 이 나라가 이 난리인데 또 거짓말하는 지도자를 모셔요? 그럼 박연차 리스트에 실제로 적힌 게 확인된다면 반기문은 대선 후보의 자격이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근데 이제 국민들 생각이 저랑 같을지는 두고 봐야 알겠지만. 그러면 이게 그렇게 중요한 문제면 바른정당에서 아예 이 문제를 밝히라고 반기문 전 총장에게 공식적으로 요구하시는 건 어때요? 싸움을 붙이는 중인데.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 뭐 이미 한겨레가 시작했는데요, 뭐. 자, 또 한 가지는 유승민 의원 말고 이 바른정당에서 대선 후보로 출마할 사람들이 남경필, 오세훈, 원희룡. 오세훈 전 의원은 출마하지 않는다고 하지 않았나요? 뭐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후보 등록 때까지 좀 보시죠. 아, 출마할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있다고 보세요?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본인이 불출마한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며칠 전에 했어요. 지난주인가 지난주인가요? 공식 선언을 한 건가요? 아니면 그냥 전언인가요? 언론에 그렇게 보도됐는데. 그러니까 그게 네. 본인이 공식 선언을 기자회견으로 한 게 아니면 그건 좀 두고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아, 정치인들은? 예. 그때는 그렇게 생각해서. 예, 왜냐하면 이제 이렇게 기자가 전화했을 때 뭐 그렇게 말을 했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거는 이제 뭐 정치적인 상황이나 지형이 변하면 변동도 가능하거든요. 왜냐하면 공식적으로 선언한 게 아니면 뒤집을 수 있는 거니까. 그래요? 그러면은 오세훈 전 의원도 본인의 SNS를 통해서 얘기했다 하더라도 아, SNS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얘기했어요? 그래서 공식적이 그거는 좀 더 두고 봐야 됩니다. 어쨌든. 공식적이라고 할 만하죠. 본인의 입으로 직접 한 본인의 입으로, 거니까. 예. 그러면은 안 나오는 겁니까? 근데요, 뭐 은퇴하신다고 하고 집에 가신 분도 지금 다시 나와 계시잖아요. 은퇴하는 거를 그냥 공식 기자회견으로 아예 그냥 나와서 포멀하게 하신 분도. 그렇게
오세훈 전 의원이 나올 수도 있다고 계속 생각하시는 이유가 있습니까 혹시? 전 나오기를 바래요. 아 왜요? 저는 이제 바른정당의 대통령 후보 경선이 국민들이 이렇게 좋은 인식을 갖고 있는 좋은 후보들, 특히 이제 차세대 주자의 이미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나와서 이렇게 흥행도 되고 축제의 장이 됐으면 좋겠어요. 반기문 총장이 안 나온다면 가장 유력한 후보 당내 후보는 누굽니까? 현재로서는 제일 지지율이 많이 나오는 이제 여러 각종 여론조사에서는 유승민 의원이죠. 예. 이 주자가 될 가능성이 높고 반기문 전 총장이 영입이 되거나 본인이 직접 입당 의사를 밝히면 그러면 아무래도 반기문 전 총장이겠죠? 아니요, 그건 해봐야 알죠. 선거라는 건 뚜껑 열어봐야 안다는 거는 뭐 동서고금을 막론한 진리입니다. 그래요? 본인 생각에는 확률이 얼마나 된다고 보세요? 반반이요. 반반밖에 안 돼요? 네. 반기문 전 총장 바른정당의 영입 저지위원장으로 제가. 아니, 저지위원장은 아니고요. 저는 우리 반기문 총장이 저희 당에 오셨으면 좋긴 한데 예. 그 오시기 전에 이런 전제 조건들을 좀 먼저 충족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거죠. 털건 털어야 되고. 털건 털어야 되고 입장을 정책 정강에 대해서는 좀 노선을 밝히셨으면 좋겠고. 지금 민생 행보 같은 걸 하지 말았으면 좋겠고. 그런 거는 제가 보기에 본인한테도 마이너스 같아요. 마이너스 효과가 많이 나고 있어요. 예, 사실은. 그래서 이게 좀 옆에 주변에 좀 이렇게 정치를 알고 정부 감각이 똑딱한 후보가 참모가 있다면 이거 말려야 되는데 예. 좀 안타까워요. 그래요. 예, 본인이 보시기에도 마이너스 효과가 큽니까? 마이너스 효과 큰 거 아니에요? 태주잔도 그렇고. 이게 사실 여부를 떠나서 어떤 거는 진짜 억울한 면도 있을 수 있어요. 네. 태주잔도 전체 영상을 보면 억울한 면이 있어요. 근데 네. 이게 한두 개가 아니라 계속 쌓이다 보니까 작은 해프닝만 나와도 또 그랬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죠. 아니, 왜냐하면 굉장히 특히 이제 나쁜 제일 거거든요. 중요한 거는 대통령 선거 직전 5년을 연속해서 국내 거주해야 된다는 이제 우리 선거법에 규정이 있는 거 아니에요? 후보가 되려는 사람에 대한 자격 네. 요건. 근데 지금 이제 10년을 뉴욕에 있다가 오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도대체 국내 상황이나 정치, 그 서민들의 삶, 우리 대한민국에 대해서 얼마나 이해하고 정확하게 알고 있을까? 국민들이 이거 굉장히 지금 좀 갸우뚱하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자꾸 저런 이제 실수가 연발이 되면 이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널까봐 제가 이렇게 걱정이 돼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만하라고. 사실 해외여행 한 달만 갔다 와도요. 네. 국내 뉴스하고 동떨어집니다. 저 보세요. 지금 나흘 출장 갔다 왔는데 오세훈 우리 전 시장이 SNS에 공식적으로 뭘 얘기했는지도 모르고 있잖아요. 네. 자, 영입 저지위원장. 이혜원 의원은 또 급히 공항으로 달려가셔야 돼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은 폭탄을 안 던질 줄 알았더니 반기문 전 총장의 폭탄을 여러 개 던지고 가셨습니다. 네. 이혜원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대단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양재열 변호사님을 지금 밀어낸 건가요? 그 5분을 얻어낸 건가요? 아니, 양재 변호사님은 내일 나오긴 나와요. 아, 네. 네, 안 나오는 게 아니라 나오긴 나옵니다. 자, 그동안 이 시사를 과학으로 풀어서 그리고 또 굉장히 기발한 데다가 기발만 한 게 아니라 다 말이 돼요. 말이 되게 과학적으로 풀어내서 공존의 히트를 기록하고 있었는데 네. 오늘은 어떤 상황입니까? 근데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이걸 너무 다큐로 받지는 말자. 지난번에 어디서 반응을 보니까 양자역학 얘기를 제가 했었잖아요. 네. 근데 이분은 양자역학 연구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웃고 즐기는데 네. 이분은 학교 때 양자역학 배웠는데 너무 엉터리라서 못 듣겠다는 거예요. 네, 그렇게 반응하시면 제가 이야기하기가 좀 부담스러워지죠. 그렇죠. 양자역학의 중요한 본질 부분만 뽑아내서 네. 유사점을 찾는 것이지. 그렇죠. 진짜로 과학적으로 엄정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어서 네. 오히려 양자역학 전문가들은 재밌다라고 하는데. 그렇죠. 네. 살짝 아시는 분들이 내가 알고 있던 상식과 다른데 이렇게 상식과 다를 수도 있죠. 일부분은. 네, 그렇습니다. 네. 너무. 큰 특징이 유사하다는 점에서 이제 네. 과학 시사를 한 거죠. 시사. 네. 네. 자, 오늘은 너무 진지하게 받지 마시고. 오늘은 주제가 뭡니까? 네, 오늘은 요즘 이제 날씨가 많이 추워졌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또 겨울철 보양식이 생각이 나는데 갑자기 웃기려고 그러는데. 그 중에 대해서 좀 장어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왜 웃으시죠? 아니 그러니까 보양식. 네. 보양식. 여름에도 많이 먹지만 겨울에도 즐겨 먹는 보양식이죠. 네. 이 보양식. 특이하고 이상하게 생긴 생물의 종류와 생태, 특성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보겠습니다. 일단 장어가 종류가 많은 거 아시죠?
전 민물장어 네, 뭐, 정도 알고 전기장어. 예, 전기장어는 엄밀하게 말하면 장어가 아닙니다. 아 그래요? 네, 다른 종이고요. 네. 전기장어는 그렇게 불리긴 하지만 한번 장어로 분류되지 않아요? 예, 장어 종이 아닙니다. 꼼장어. 꼼장어. 그렇죠. 꼼장어가 장어 종이 아닙니다. 그리고 아 사실. 그래요? 네. 우리가 장어를 식용으로 많이 먹는데 네. 보통 헷갈리거든요. 네. 이거 좀 정리를 해드리면 우리가 비싸게 먹는 민물 장어가 뱀장어입니다. 뱀장어. 같은 거예요. 네. 그리고 먹장어가 꼼장어인데 먹장어. 요건 정확하게 말하면은 장어 뱀장어 종류가 아닙니다. 장어 종류가 아, 그래요? 약간 다른 생물이고요. 네. 그 다음에 바다장어라고 좀 싸게 파는 거 있잖아요. 바다장어. 예. 그게 갯장어예요. 겠죠. 네. 왜 이걸 이렇게 자세히 알아야 되는지. 과학에서는 좀 디테일이 따로 필요하니까요. 근데 잠깐만요. 바다 적게. 예. 외우셔야 됩니다. 바다장어는 갯장어고 네. 꼼장어는 먹장어다. 네. 네. 그리고 우리가 안하고라고 먹는 거 있잖아요. 안하고. 예. 그거는 붕장어. 안하고가 붕장어요? 붕장어. 붕장어. 네. 다 쓰셨나요? 학명 같은 것도 말해주실 건가요? 학명 같은 것도 얘기해 드릴 수도 있는데 학명은 일단 오늘의 주인공인 예. 민물장어. 민물장어 오늘 주인공입니까? 예. 네. 뱀장어와 관련해서 얘기를 드릴게요. 나머지 갯장어, 꼼장어 이런 건 보양식이라고 할 수 없나요? 물론 보양식이라고 할 수 있지만 아무래도 민물장어가 제일 비싸고 네. 영양가도 많다고 하고 그렇기 때문에 보양식으로 즐겨 먹는 음식이죠. 이 과학의 관점에서 지금 어류 분류를 하고 있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생물학이죠. 생물학. 네. 근데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요. 네. 이 민물장어도 사실 완전히 민물장어가 아닙니다. 민물장어는 민물에만 살 것 같잖아요. 그래서 민물장어라고 부르는 거 그게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 그래요? 어떻게 사냐면 일단 우리나라 이제 강에 민물에서 몇 년을 삽니다. 강에서 일단 살아요. 꽤 오래 살아요. 네. 살다가 알을 낳기 위해서 태평양 심해로 나갑니다. 아, 그래요? 네. 그 염도가 완전히 다른 곳에서 살 수 있나 보네요. 그러니까 연어처럼 이제 회유를 하는 건데 일종의. 네. 근데 민물에서 오래 살죠. 이렇게 해외에 도착하면 이 장어는 산란기에 이르게 되는데 근데 이 신기하네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어류들이 그 염분이 달라지면 못 살고 죽거든요. 네. 근데 민물장어는 그걸 해내는 얼마 안 되는.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잘 생존하는 그런 생물인데요. 여기저기서 잘 생존하는. 해외에 도착한 장어가 이제 산란기에 이르게 되는데 네. 이때 몸이 마치 이제 기름을 바른 듯이 금속성에 빛이 납니다. 다 과학적 팩트고요. 그러니까 민물에 살다가 네. 바다에 가서 그런 빛이 난다는 겁니까? 아니면 바다에서 다시 산란하게 돌아올 때? 바다에서 산란을 하는데 그때 이제 몸에서 빛이 나게 되죠. 금속성에. 이 연어하고는 다르네요. 연어에는 바다에 갔다가 민물에 반대입니다. 와서 산란하는데 그렇죠. 여기는 민물에 살다가 바다에 가서 산란을 한다. 네네. 그런 그때 의미에서 미끌미끌해서 기름처럼 된다. 네. 그리고 이제 여기 소화기관이 퇴화하게 되고요. 이제 생식기관만 발달을 하게 되는데. 그 기간 동안. 네. 이게 욕망의 화신이 되는 거죠. 욕망의 화신. 이건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니고요. 예. 맛 칼럼니스트인 유명한 황교익 씨가 네. 저서 행복한 맛 여행에서 예. 이때의 모습을 일컬어 욕정의 아름다움을 온몸으로 드러낸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네, 황교익 씨가 직접 쓰신 표현이고요. 금요일 날 황기혁 씨한테 물어봐야 네. 되겠네요.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민물에 살다가 네. 산란기가 되면 바다로 나간다. 네. 이때 온몸이 빛나면서 소위 기름장어의 빛이 그렇습니다. 불리는 그 시점이 되는데 그때 그 소화기관이 오히려 다 퇴화돼 버리고. 퇴화되고 갑자기 생식기만 존재하는 네네. 생물체가 되어서 네. 황규 씨의 표현에 의하면 뭐라고요? 욕정의 아름다움을 온몸으로 드러낸다. 욕정의 아름다움을 온몸으로 네, 드러낸다. 굉장히 특이한 표현을 쓰셨더라고요. 시적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상태가 된다. 네, 그런 다음에 이제 새끼가 태어나요 여기서. 네. 태어나면 얘들이 귀소 본능이 있습니다. 참 희한하네요. 그러니까요. 바다에 나가서 산란을 하고 새끼 상태에서 강으로 올라온다는 거 아닙니까? 한국까지 돌아오는 거예요. 그 태평양 한가운데서. 태평양 한가운데서 네. 한국으로 돌아온다. 몇 년에 걸쳐서 돌아옵니다. 대단하네요. 대단한 생명력이고. 네. 근데 오면서 뭐 특별히 하는 일은 없고요. 그냥 생존해서 돌아오는 게 목적이죠. 그렇겠죠. 네. 근데 그렇게 일단 강에 도착하면 예.
언제 해외로 나갔냐는 듯이 강물에 살면서 예. 이제 비싼 값을 받는 민물 장어로 이미지와 가치가 상승되는 것입니다. 비싼 값을 받는 민물 장어로. 그렇습니다. 네. 네. 뭐 팩트고요. 팩트, 과학적인 팩트죠, 이게. 네. 네. 이렇게 이제 치어인 실뱀장어 상태가 되는 거예요. 실뱀장어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실뱀장어는 뭡니까? 이건 먹는 건 아니고 이제 새끼 애를 실뱀장어라고 불러요. 아, 실뱀장어가 돌아와서 스스로 자라는 게 자연산 민물장어입니다. 강물에서. 아하. 그리고 돌아온 실뱀장어를 잡아서 양식을 또 해요. 양식장어. 이게 양식 민물장어예요. 양식 민물장어. 근데 한편으로는 네. 이 실뱀장어를 해외에서 수입해서 네. 키우는 양식장어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강으로 돌아온 게 아니고. 아, 양식장어 두 가지 종류가 있다. 네네. 하나는 이 돌아와서 스스로 자라면 이게 자연산 장어고 이제 그렇죠. 비싼 거죠. 네네. 비싼 건데 아예 새끼 때 키워가지고 왜냐면 이제 자라는 동안 죽을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아예 생존율을 높이기 위해서 새끼 상태를 딱 잡아가지고 양식을 하는데 그것도 두 종류가 있다. 네. 하나는 돌아온 이후에 양식을 하는 것도 있고 아예 해외에서 네. 수입을 해서 양식을 하는 경우도 있다. 그렇습니다. 그 실뱀장어 상태를 수입을 해서 양식을 하는데 근데 흥미로운 부분은 뭐냐면 이 실뱀장어 치어가 어디서 뭘 하다 왔던 상관없이 일단 국내에서 6개월만 양식을 하면 국산 마크를 달고 대선에 시장에 출하할 수 있게 됩니다. 출하할 수 있다. 네. 이런 부분은 우리가 또 좀 양식도 여러 가지가 있다는 점에서 현명한 소비자로서 알아둬야 할 부분이라고 할 수 있죠. 아, 이 장어의 종류가 그렇게 많군요. 양식 장어하고 자연산 장어가 실제로 차이점이 있어요? 양식장어. 과학적인 측면에서? 네. 뭐 과학적인 측면에서 아무래도 이제 자연산에서 산 이 장어들은 그 빠른 물살과 그런 조건들을 헤치고 살기 때문에 튼튼하죠. 모든 자연산 생물 다 하긴 마찬가지로. 모든 자연산들이 네. 더 쫄깃하고 맛있다고 하는 이유가 자연 속에서 생존하기 위해서 그렇죠. 위기상을 벗어나려고 근육도 더 발달했을 것이고 네. 그러다 보니까 더 탄탄하고 육질이 좋다. 네. 또 탕류에서 버티는 어떤 힘, 생존력 그리고 어떤 강의 그 현황을 잘 이해하고 자연 상태에서 또 먹이도 다양한 종류를 먹었을 테고 또 위험도 벗어나면서 살았어야 되고. 네, 더 이 괜찮았을 거고. 양식 경우에는 이제 뭐 해외에서 수입을 했든 어쨌든 간에 이제 가둬가지고 먹이를 주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어떤 그 생존력이나 이런 게 좀 떨어지고 좀 검증이 좀 안 된 상태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이제 그 회주하시는 분들이 자연산하고 양식하고 구분해서 먹을 때 네. 자연산이 쫄깃하다고 이제 표현하고 이제 일반적인 상식으로도 그럴 것만 같아요. 근데 저는 잘 모르겠더라고. 네, 일단 뭐 민물장어는 회로 안 먹으니까요. 다른 걸 드신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일반적인 회를 먹을 때 네. 자연산이 훨씬 더 쫄깃하다고 해서 네. 구분해서 먹어보면 제가 입맛이 둔해서 그런 건지 이게 양식을 자연산으로 가져와도 이게 속인 건지 아닌지 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사실 잘 모르는데요. 네. 또 일장일단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양식이라고 꼭 나쁜 건 아니고 뭐 장어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니까 어쨌든 우리가 이제 자연산이 있고 양식이 있고 또 해외 치어를 수입해서 6개월 동안 키운 양식도 있다. 네. 그런 정도는 우리가 현명한 주권자로서 이제 소비자로서 구별을 하고 먹자 이런 얘기죠. 사실 지금 중국이 전 세계 민물장어 치어 그러니까 실뱀장어 생산량의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네, 생산을 하고 있어요. 거기서 이렇게. 아예. 네, 그리고 일본이 자란 장어의 70%를 소비합니다. 그렇게 많이 먹어요. 일본이. 네네. 하긴 그러네요. 일본의 저 뭡니까 운하기. 네, 엄청나죠. 예. 거기는 메인 요리에 가까우니까요. 굉장히 많이 먹습니다. 네. 세계의 70%를 먹으니까 이렇게 이제 우리나라가 장어 강대국에 둘러싸인 지정학적 여건 이걸 고려할 때 특히 이제 선택의 주의를 기울여야 할 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정작 알아야 할 것은 따로 있습니다. 요즘 괜히 뭐 기름장어 이야기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이 기름장어라는 생물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이게 그냥 표현이 아니고 실제로 존재합니다. 이런 생물이 존재해요. 네, 저도 찾는데 조금 시간이 걸렸는데요. 네. 이 기름장어가 원래 이름은 왕종개라는 왕종개? 굉장히 특이한 이름인데 예. 장어 일종은 맞아요? 아닙니다. 미꾸라지 종류예요. 정말로요. 네. 미꾸라지 종류 중에 근데 가장 그걸 큰 종입니다. 별명이에요? 아니면은 실제 학명이에요? 방언이죠. 지역 방언인데 지역 방언인데. 주로 성진강하고 낙동강 쪽에 사는데 미꾸라지가 워낙 크다 보니까 네네. 장어라고 불리는데 근데 미끄러우니까 기름 장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런가 봐요. 그래서 기름장어라는 이
생물이 실제로 있고요. 방어이지만. 왕종개라고 불리는 미꾸라지가 있는데 그 미꾸라지를 어느 지역에서는 기름장어로 부르는 거예요? 주로 이제 남쪽에 삼진강, 낙동강 그쪽에서 네. 지역 산지가 그쪽이니까 기름장어라고 실제로 부르고요. 뭐 검색하시면 더 나오고요. 이 모양의 특징은 이제 좀 길고 납작하고 네. 눈이 미꾸라지가 작고, 그러니까요. 네. 예, 눈이 작고 뭐 입이 좀 길고 뭐 이렇게 생겼다고 해요. 아, 그게 있군요, 실제로. 네. 아, 저희가 문자 제보하신 분이 있는데, 강원도에 가면 기름 종개라고 있는데, 네. 그 기름 장어를 기름 종기인가요? 기름 종개인가요? 네. 강원도에도 있다네요? 아, 네. 네. 그렇군요. 그래서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겁니다, 이렇게. 네, 이 과학적으로 우리가 기름장어라는 게 존재한다는 이렇게 말로만 썼지만 실제로 방언이지만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고 또 이게 장어 이름은 장어지만 장어가 아니고 미꾸라지에 불과하다는 사실. 미꾸라지 중에 큰 종인데 그 왕종개라고 그렇죠. 불리고. 또 먹을 때 꼭 우리가 진짜 장어와 구별을 해서 먹어서 또 괜히 잘못 드시고 탈이 나는 경우가 없도록 유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장어의 학명 우리가 하나 배우고 갈 수 없을까요? 장어의 학명을 제가 지금 찾고 있는데요. 네. 일단 어려운 재미있는 얘기들부터 좀 알려드릴까요? 장어의 새끼 아까 얘기 드렸잖아요. 네. 이게 실뱀장어 전에 이파리 장어라고 투명한 입같이 돼요. 아, 처음 단계에서? 네, 모든 장어는 항상 이 단계를 거칩니다. 이파리 장어. 네, 투명하게. 별게 다 있네요. 네, 이거를 렙토세팔루스라고. 거기까지는 할게요. 네, 여기까지만 하세요. 더 네. 자세히 알고 싶지는 않고. 네. 이파리 장어 단계에서 실뱀 장어가 되고. 그렇죠. 그런 다음에 우리가 아는 민물 장어가 되는데. 그렇습니다. 이게 수입산이기도 하고. 네. 자연산도 있는데 어쨌든 태평양에 가서 알을 낳고 그때 기름장어처럼 미끌미끌한 상태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기소 본능이 있어서 돌아온다. 네. 장어에 대해서 너무 자세히 알게 됐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원정우 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